사람이 죽으면 슬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슬픔보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아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보험 수익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집은 증여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건 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제 이름은 박미란입니다. 올해 43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평범한 결혼을 했고, 평범하게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민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 뭔가를 사줄 때 제가 좋아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오는 사람.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혼을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것도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4살 위인 제 오빠는 어릴 때부터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가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기둥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무게를 자처하는 사람. 엄마는 경기도 의왕에 사셨습니다. 오래된 빌라. 골목이 좁고 계단이 가파른 집. 거기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이게 제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오빠, 엄마, 그리고 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3사람 중 2사람이 저도 모르는 방식으로 제 삶을 흔들고 있었다는 걸. 결혼 4년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티가 날 만큼 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한층 더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물어보면 회의가 있었다거나 출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남편이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 표정이 그냥 피곤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건드리지 않는, 그냥 옆에 있는, 조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회피였다는 걸 압니다. 결혼 7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다녀온 후 폐암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렵게 올라온 팀장 자리였지만 망설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항암 치료 8개월. 전이. 제발. 그 시간 동안 남편 곁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봤습니다. 구토를 반복하는 밤을 옆에서 샜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던 새벽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재발 이후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아. 미안해. 저는 그 말의 끝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그해 겨울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들이 무엇이든 그날 밤의 눈물만큼은 저도 모르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장례 첫날과 둘째 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오후 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수수한 차림,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손을 잡고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아이의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여자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법적 아내가 있고 자신이 두 번째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안에 같은 남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속은 두 여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분노보다 이상함이 먼저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 전부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공간이 된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라도.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인, 찾기 쉽게 놓아둔 것처럼. 보험 서류였습니다. 생명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3개. 수익자 칸을 봤습니다.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날짜. 작년 9월 14일. 암 확진일. 작년 9월 13일. 확진 판정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랍 옆 제 서랍이 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모아두던 곳. 가끔 엄마 관련 서류도 거기 보관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었는데 낯선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명의의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경기도 의왕빌라 엄마가 30년 넘게 사신 집. 소유자 이전 내역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오빠에게 넘겼다고. 저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핸드폰으로 엄마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행했던 진료들. 2년 전 4월. 인지 기능 저하 소견. 치매 초기 의심 진단. 증여 날짜 2년 전 6월. 2달 차이.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신 엄마가 2달 뒤에 집을 오빠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2개의 서류를 손에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오빠의 배신. 같은 밤에, 한꺼번에.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40대의 지극히 평범했던 한 여자의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유진에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유진은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몰랐다고.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 자신이 두 번째 아내라는 것. 그냥 늦게 결혼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은 곧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기다린 사람이었고, 믿은 사람이었고,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에게 각자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신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남편이 바꿔뒀다고 했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기가 없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고 이유진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두 여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은 오빠에게 전화해 엄마 집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잠깐 침묵했다가 엄마가 원하셔서 그랬다며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인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엄마도 그게 맞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가족이 되는 거고, 집도 재산도 당연히 아들 몫이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오빠는 진짜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막막했습니다. 분노하면서도 어딘가 슬픕니다. 제가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니 오빠는 가족끼리 왜 이러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말하는 거라고. 가족이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암 확진 직후 바뀐 보험 수익자, 치매 진단 후 넘어간 집, 모두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소송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살라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이유진도, 저도 한 남자의 선택 때문에 적이 되어 싸워야 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었고, 어떤 날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진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든 건 남편이었는데 우리는 법정에서 적이 됐습니다. 잘못 없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여자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기댈 곳 없이 그걸 알면서도 저는 싸웠습니다. 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은 무효, 증여계약은 취소.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벤치에 앉아 느낀 건 승리의 기쁨이 아닌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긴 자리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집에 돌아와 제 이름으로 돌아온 통장과 등기 서류를 보고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승소가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게 망가지기 전 남편이 그저 아프기만 했던 그 평범한 불행 속으로라도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정의는 찾았지만 떠난 사람도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오빠는 연락도 없고 이유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간 싸우느라 참았던 눈물을 오랜만에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간의 모든 걸 털어냈습니다.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오후 2시에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부서지고 낡은 집들을 고치며 삽니다. 무너진 벽을 세우고 벗겨진 칠을 다시 하는 일. 어쩌면 지난 시간 제 마음을 다시 짓는 일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와는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엄마 보러 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남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미움도 기대도 다 닳아버린 그 건조한 관계가 어쩌면 진짜 가족의 민낯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조금씩 지워져가는 엄마네의 좁은 골목길은 예전보다 정겨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손을 잡고 장을 봅니다. 그 투박한 손의 온기만이 제가 지켜낸 것들의 진짜 무게인 것 같습니다. 남편 그리고 이유진. 한때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름들. 이제는 원망도 미련도
흐릿한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냥 약한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도,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죄책감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치열했던 법정 싸움은 돈 때문도 복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와 있나요?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움직이세요. 꼭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